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달, 8월달 예상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예상문제풀이 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첨부 자료로, 오늘은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아마 한 내일쯤 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첨부 자료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와야 될 문제,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문제를 선별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그걸 제가 선별해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부터도 그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예상 문제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상 문제풀이는 당연히 예상 문제풀이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상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예상 문제풀이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선별한 문제를 기준으로 요 문제만 풀이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총론 같은 경우에 그냥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제론, 뭐 시장론, 정책론 이렇게 뒤로 가면서는요, 이론이 좀 필요하겠죠. 이론 과정은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크릿 노트를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교재만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이걸 언제 보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시크릿 노트는 앞으로 우리가 이론 총정리 특강이 있거든요. 하루 만에 부동산학 개론을 다 끝내는 이론 총정리 특강도 요 시크릿 노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특강을 따로 합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이 특강도 요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뒤에 가시면 계산 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 8월달 진행하는 예상 문제풀이에서도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요. 이번 과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산 문제풀이 이론 총정리 과정에서도 계속 쓸 거니까 시크릿 노트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 사기에서 죄송한데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마무리를 왜 이 교재로 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시크릿 노트를 제가 많이 판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공법쌤이 원장님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공법쌤이 책 많이 판다고 나한테 돈을 더 줄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교재라서 제가 마무리 교재로는 추천하는 교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출의 재구성 80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기출의 재구성은 정말 문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80선은 전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전범위고요. 일단 34회부터 역순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34회부터 10문항씩 해가지고요. 10문항씩 해가지고 총 8회분, 그러니까 27회까지 총 80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34회 중에서 40문 중에서 10개를 따로 선별한 것으로서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 7월달, 8월달 수업 열심히 따라오시면요, 이론하고 그다음에 문제 좀 응용되는 부분하고 기출의 재구성을 통해서 전범위 문제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한번 듣고 나면요, 전체 진도 한번 끝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오늘은 첫날이라서 수업을 좀 빨리 마칠 건데, 아마 3시간 정도 이제 예상 문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로 갔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갔다가 제가 기출의 재구성에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되는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요, 다 정리를 깔끔하게 드릴 테니까 기출의 재구성, 요게 예상 문제 풀이 중에서는 거의 100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는 제가 선별한 문제만 푼다고 했는데, 오늘 선별한 문제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제가 몇 쪽 펴세요 하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이하는 문제만 따라오셔도 좋고,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론이 너무 잘 맞고 민법은 좀 안 맞아. 그래서 민법은 정말 괄학 정도만 면하는 점수고 꼭 개론을 80점 정도로 맞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80점까지는 필요 없고 한 70점에서 75점 정도만 목표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별해 드리는 문제와 기출의 재구성 80점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80점 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를 다 보시고, 근데 한 70점에서 75점까지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세이브된 시간, 다 문제 안 풀리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않는 대신에 그 세이브된 시간을 기출의 재구성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수업을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1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10쪽. 자, 일단 제가 선별하는 문제는 나중에 교재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교재 10쪽의 2번 문제.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해설 잠깐 보고 올게요. 해설. 다음 주부터는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해설 보고 갑니다. 자,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럼 부동산학은요,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그리고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경험과학이고 사회과학이면서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요,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은요,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되는 단순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종합과학입니다. 또 이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 실장에 맞게 좀 이렇게 변형시킨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 학문에 회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죠? 회계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회계학이라는 게 부동산학에서도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데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을 부동산학에 그대로 가져올까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좀 변형을 할까요? 변형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학문에서 회계학에서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감가 뭐요? 상각. 이거는 일반 회계학에서 쓰는 학문인데 감가상각은요, 회계에서 그 비용 배분을 할 때 써요. 요거 무슨 원가에서 하냐면 취득원가에서 하거든요.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 기준합니다. 그리고 감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부동산에 적용할 때는요, 응용시킵니다. 부동산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감가수정 어디서 나오죠? 감정평가에서 나오죠. 감정평가에서 적산, 가액 구할 때 써먹는 겁니다. 무슨 원가에서 하죠? 제조달 원가에서 하죠. 내용연수는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수정은 감가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세 개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고요. 관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부동산에 적용할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준다. 우리 이것을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순수하게 기초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그 부동산학은 기초과학이면서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이나 가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과학이 돼야 됩니까? 구체적 경험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의 목차에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학의 목차에는요,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없습니다. 자, 오늘 지진 볼까요? 내가 한 적 있어요? 부동산학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유 깝깝한데, 투자 있고요, 금융 있고요, 개발 있고요, 깝깝한데 정책 있고요, 시장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일까요? 아니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일까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항상 인간입니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이지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고요. 부동산학은요, 부동산학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이에요, 이과 학생들이에요? 문과예요, 문과. 사회과학이거든요. 태풍, 홍수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태풍 이렇게 몇 헥토파스칼 이런 거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법 규제가 많아요.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막 던져볼 테니까 저한테 OX로 한번 대답해보고 넘어갑시다. 이거는요.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은 단순, X, 종합, O, 순수, X, 기초, 응용, O, 자연, 사회, 구체, 경험, 가상, 추상, 규범,
자, 그 느낌 그대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자, 부동산학은 규법, 순수, 응용, 좋아요. 자연, 가상, 사회, 좋아요. 부동산학은 추상, 기초, 종합, 좋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여기서는 규법 맞고 응용 맞고 사회 맞고 종합 맞아서 몇 개? 4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부동산학의 책에서는요, 딱 한 문제만 풀 거예요. 2번 문제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4번 문제. 4번 문제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문제. 제목은 부동산업이에요. 자, 7번 보시죠. 뭐예요? 부동산업입니다. 자, 7번 보시고. 자, 부동산업, 요 표를 갖다가 지금부터 외우십니다. 자, 아직 암기 안 되신 분들, 저랑 이 표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좀 외워줘야 돼,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나중에 외우려고 아껴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 아끼시고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 까먹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중에 외우려고 아껴놓은 거 있잖아, 그지? 그거 여러분들 옛말에 아끼다가 그만할게요. 아무튼 자꾸 아끼면 안 돼, 이제. 아끼지 말고 마음껏 암기를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 출발합니다. 부동산업은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2개짜리, 4개짜리, 12개짜리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12개까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12개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임대공급업과 무슨 업과? 임대공급업. 제가 밑이란 것처럼 생각할게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 38선 하나 그어볼게요. 자, 38선을 딱 걷고 위쪽에는 무슨 업이에요? 임대공급업. 밑에는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혹시 시험에서 임대공급업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38선 기준으로 위에 것만 얘기하셔야 되고요. 관련 서비스업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38선 기준으로 아래 것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임대공급업은요, 민계공 아니고, 민계공 아니야. 임계공이야. 뭐라고요? 임계공. 임계공입니다. 임이 뭐지? 임대업이고, 계공은요? 개발공급업입니다.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임대공급업은 임계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자, 관, 중자감이 있습니다. 뭔가? 관, 중자감. 관은 뭐야? 관리. 중자감은 뭐야? 중개, 자문, 감정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냐면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은 임계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 중자감이 있습니다. 임대업에는 임대업에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무슨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잠깐 필기 좀 할게요. 주거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아파트. 비주거용은 사무용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용? 사무용. 사무용은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비주거용이라 그래요. 기타는 뭐냐? 기타는요, 사업, 시설. 시설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사업, 시설. 시설이 뜨면 이거는 기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아파트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 안 맞아? 맞아. 주거니까. 사무용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 안 맞아? 맞아. 비주거니까. 사업, 시설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 안 맞아? 맞아. 기타니까. 그러면 임대업은 뭐가 돼요? 다 돼요. 시작.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 다 돼요, 다 돼요. 뭐요? 주거, 비주거, 기타. 근데 중요합니다.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 중자감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관, 중자감이 있는데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관리업이 없는 거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업인가요? 부동산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기타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사업, 시설.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사업, 시설, 기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맞는데 안 맞는데? 맞는데. 사업, 시설, 기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맞는데 안 맞는데? 맞는데. 사업, 시설, 기타를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관리는 뭐까지만 관리해요? 주거 부동산, 비주거 부동산. 요까지만 관리가 부동산업이지. 기타 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니다. 기타는 뭐는 되고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임대되고 개발 공급되는데 관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4글자 4번. 몇 글자? 4글자.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업입니다. 잠깐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부동산업에 건설업 있을까 없을까?
건설업 없어? 예. 부동산업에 투자업이 있었지? 없어요. 투자 자문업이 있었습니다. 금융업 있었지? 금융업. 없다니까. 금융업 없다니까.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12개 한번 얘기해보자. 임대 몇 개? 3개. 시작. 주거, 비주거, 기타. 요까지 몇 개? 3개. 개발 공급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요까지 몇 개? 6개. 관리 몇 개? 2개.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없으니까 요까지 몇 개? 8개. 그럼 4개 남았잖아. 그지? 그 4개를 4글자씩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업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업을 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뭘 하게 된다?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을 하게 된다.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중 뭘 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일로 오세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맞아요? 임대 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개공이 있어요? 예.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중자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세세 분류입니다. 임대업에는 뭐가 있죠? 주거, 비주거, 기타. 이까지 몇 개? 3개. 개발 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까지 몇 개? 6개. 관리는 뭐예요? 주거, 비주거. 뭐는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어요. 그리고 4글자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 저는 물론 2글자만 쓰겠습니다.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을 빈 종이에다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업 아는 거. 이 못 쓰면 부동산업 모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 임대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없어요. 그리고 4글자 4번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잘 봐야 돼. 부동산업을 다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고 부동산업 중에서 자 갑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건 날리고 얘는 뭐 찾아라는 얘기냐면 관중자감 찾아라는 얘기예요. 맞잖아. 근데 관중자감에는 관은 주거, 비주거 잘 참았어. 그리고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 요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거, 비주거 관리되는 거예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되는 겁니다. 확인할게요. 비주거용 관리 돼야 안 돼요? 돼요. 비주거는 돼요. 감정평가 돼야 안 돼요? 기타 관리? 안 돼요. 안 돼요. 기타 관리. 관리 중에서 기타 관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업 있어요? 없어요? 있고. 투자자문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건 지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빠져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중개 및 대리업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런데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처럼 나오면 문제 난이도 높습니다. 6번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는 몇 개짜리를 묻는 문제냐면요. 12개짜리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예시에 속하는 것으로 묶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련 서비스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무슨 업, 부동산업 12개를 다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제가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엄청 빨리 푸는데 한번 소개해드려 말어. 줘요? 예, 소개해드릴게요. 뭐를 찾냐면요. 일단 임대업 한번 찾아보세요. 임대업. 찾았어요? 몇 개 보여요? 2개 보여요? 얘는요. 보지 마요. 무조건 맞아요. 왜 임대업은 무조건 맞아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되니까. 아니 임대업 이놈은요. 주거만 되는 거 아니잖아. 비주거만 되는 거 아니잖아. 기타까지 다 되잖아.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나는 놈은 임대업으로 끝나는 놈은 무조건 맞다. 좋아요? 개발 공급업 한번 찾아봐요. 개발 공급업. 찾았어요? 하나밖에 없네. 얘는요.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얘는 뭐뭐뭐 다 있으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무엇과 무엇과 무엇은 무조건 맞다. 니은, 리을, 미음. 아니, 한번 해봐. 뭐요? 니은, 리을, 미음. 뭐라고요? 니은, 리을, 미음은 니은, 리을, 미음은 무조건 맞다. 왜냐면 얘는 뭔데? 임대나 개공인데 임대하고 개공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다 그랬잖아.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지금 1번과 5번의 차이점이 한 놈은 누구 있고 지읒이 있고 한 놈은 비읒 있잖아. 지읒이 맞는지 비읒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지읒에 보니까 뭐 스놉, 감정평가 맞아 안 맞아? 맞는데 비읒에 보니까 중개 투자업이 아니잖아. 중개 대리업이잖아. 중개 대리 알지? 중개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응업이었잖아. 그지? 그럼 뭐는 틀리기 때문에 비읍은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면 몇 개 손 안 대고 끝났고 이렇게 안 풀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요. 임대공급업은 임개공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작업이 있는데 임대업으로 끝나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맞아요. 다 맞다니까? 틀릴 수가 없다니까? 임대업은 뭐가 되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되니까. 개발 공급업으로 끝나는 거 어떻게 돼요? 다 맞아요. 왜냐면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되니까. 근데 잘 봐요. 답은 나왔지만 뭐로 끝나는 놈은요? 관리업. 관리업이 지금 몇 개 보이는데? 3개.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관리업이 지금 3개 보이잖아요. 그죠? 관리업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까지만 되고? 주거, 비주거까지는 돼요. 오케이? 근데 무슨 관리는? 기타 관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는 기타 관리 안 됩니다. 근데 기타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사업시설이라고 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시옷하고 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기타기 때문에 기타 관리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용이 왜 안 된다? 사업시설이 뭐기 때문에 기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업은 누구만 되고? 기흥만 되고 시옷, 이응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남은 것은요. 4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4글자. 자, 잘 보시고. 4글자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입니다. 여기서는 감정평가만 되지 금융업 돼 안 돼?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건설업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개 무슨 업이지? 대리업이지. 중개 투자업 아니고 투자로 출발하고 싶었으면 투자 자문업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로 출발하고 싶으시면 투자 자문업, 중개로 출발하고 싶으면 중개 대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싹 지워버릴게 내가. 싹 지워버릴 테니까. 대신에 이거는 끝냅시다 이제. 지겹지도 않나 부동산업인데. 부동산업 나는 너무 지겹다 이거. 부동산업은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은 임개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작업이 있는데 빨리 푸는 방법 소개해드렸죠. 끝날 때 뭐로 끝나거나 임대업으로 끝나거나 끝날 때 뭐로 끝나는 놈은 개발 공급으로 끝나는 놈은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맞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을 무조건 품어야 됩니까? 니은, 리을, 미음을 무조건 품어야 됩니다. 근데 저 보니까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을 무조건 품은 놈은 누구밖에 없는데 1번, 5번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 싸움인데 지읒, 비읍 싸움인데 지읒의 감정평가업은 맞는데 비읍의 중개투자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풀면 험한 꼴 안 보고 맞출 수 있는 거고 혹시 이렇게 못 풀겠다면 이제 관리로 가야 됩니다. 관리로. 무슨 관리는 되는데? 비주거용 관리는 되는데 비주거 관리는 되잖아요. 근데 무슨 관리는 없어요. 기타 관리는 없어요. 즉 사업시설 관리하는 업은 부동산업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글자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는 돼요? 금융업은 아예 없고 건설업도 아예 없고 중개로 시작하거나 투자로 시작하는 놈이 있긴 한데 중개로 시작할 때는 중개 대리업이고 투자로 출발하고 싶을 때는 투자 자문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읍, 니은, 리을, 미음의 지읒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은요 딱 2개.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냐면 아예 임대공급업만 묻는 경우나 관련 서비스업만 묻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 때려 합쳐가지고 12개짜리를 묻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연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딱 2문제 추천해 드렸고요. 참고로 이건 안 풀어도 되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한번 풀어봅시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요것도 12개짜리예요. 12개짜리. 부동산업의 세 분류 항목으로 가장 틀린 것들 찾아라 뭐 하는 건데 자, 끝날 때 뭐로 끝나거나 임대업으로 끝나거나 끝날 때 개발 공급업으로 끝나는 것은 무조건 맞다 그랬죠. 예.
요거는 12개짜리가 아니구나. 4개짜리구나. 자, 4개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는데,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4개짜리로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예요? 개공이 있고, 요거는요, 중자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세 분류라고 했으니까 12개짜리가 아니고 4개짜리네. 그러면 임대업 있어요? 개공 있어요? 관 있어요? 중자감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건설업은 없습니다. 건설업 절대로 없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아주 가볍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4개짜리도 했고 12개짜리도 했고 다 한 거예요? 예,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4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쪽에 1번 문제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으로 분류할 때 법률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맞나요?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vs 복합 부동산하고 비교할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로 다루어져. 토지하고 건물 몇 개? 2개. 토지 건물 2개가 결합이 되면 말 짧게 하세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하는 거고, 법경기 기술적 개념을 뭐라고 하게 돼요? 물리적. 이렇게 3개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법경기. 아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와, 미치겠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는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뭔지를 묻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법경기 하면 법경기하고 토지 건물하면 토지 건물하고 그러면 내가 진도를 어떻게 나가요? 법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법경기가 복합 부동산이다. X.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X. 바로바로 답 나와야 돼. 법경기.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건 제가 숫자를 좀 쓸게요. 법에서는 2개. 경에서는 4개. 기술적 개념 5개를 지금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무슨 부동산? 협의 부동산하고 광의 부동산. 문제 풀다가 협의 광이 뜨면 법경기 중에 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5개는 따라합니다.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은 법경기 중에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공자위환입니다. 뭐라고요? 공자위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돈과 관련되는 것은 법경기 중에 뭐고? 경이고, 돈 아니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빠르게 연습하실 겁니다. 자로 출발하는 게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자산 돈이에요? 자본도 돈이에요? 자연은 돈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자산은 내 돈, 남의 돈 합친 돈이에요. 자본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은요?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는 시험에 잘 안 떠요.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돈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입니다. 맞아요? 근데 자연은 무슨 개념이죠? 기술적 개념입니다. 아직도 자로 출발하는 거 3개를 빠르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정말 안 해도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로 상태, 베이스 상태입니다. 자연, 기술적, 자산, 경제적, 자본, 자산, 자연. 그만할게요. 아무튼 문제 풀다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뜨면 법경기 중에 기술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제적, 협의, 광이 뜨면 법인데 시험에서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협의와 광의로 안 떠요. 협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협의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협의는 뭐야? 토지 및 그 정착물. 질문 드려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네? 그렇네. 네. 죄송합니다. 경제적이 5개고요. 그렇네. 그래서 이상했구나. 기술적이 4개예요. 맞아요. 오, 좋아요. 경제적이 3본 생소상 5개고요. 기술적 개념이 공자위환 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법률적 측면은 협의, 광의가 절대로 안 뜨고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면 얘는 협의예요, 광의예요? 둘 다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마추어처럼 진짜. 자, 다시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예요, 광의예요? 둘 다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한다니까요. 자꾸 협의에 속한다 그러면 안 돼. 둘 다에 속해요. 그럼 협광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뭔데?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 이놈이 어디에만 속해요? 광에만 속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준부동산 이놈은 뭐나 뭐로 공시하는 건데?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잖아요. 필기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등기할 수 있는 거 4개가 있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20톤 이상의 뭐? 선박.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박은요.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 그래요. 뭔 선?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 그래요. 하면 기선, 범선 기준으로 몇 톤 이상? 20톤 이상입니다. 그럼 30톤 돼, 안 돼? 됩니다. 30톤 나왔다고 틀렸다고. 20톤 나와야 되는데 30톤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나. 25톤 돼, 안 돼? 얘들은 다 등기합니다. 19톤은 참고로 19톤을 소형선박이라 그래요. 19톤은 소형선박이고 걔는 등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요. 20톤 이상의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기선과 돛으로 움직이는 배 범선입니다. 그리고 재단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 다 등기합니다. 무슨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 다 등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임목인데. 여러분 임목은요.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 임목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수목 한 그루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수목에 모이면서 집단, 반드시 집단이어야 돼요. 수목에 모이면서 집단이면서 등기되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임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등록하는 준부동산 4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등록하는 준부동산은요. 자동차는 등기해요, 등록해요?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합니다. 항공기 무게 규정과는 관계없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등록합니다. 그럼 같은 기계라도 20톤 이상의 선박만 뭐하고 등기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등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업권. 어업권 등록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사는 곳을 어항이라고 하잖아요. 어항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큰 어항과 작은 어항이 있는데 큰 어항과 작은 어항이 있는데 작은 어항 등록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등록해요? 큰 어항 등록하지 마. 작은 어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뭐야? 모른다. 모른다. 자 뭐야?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작은 어항 등록, 나머지는 등기. 작은 어항 등록, 나머지 등기.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 일로 와. 내가 딱 집으면 대답해야 돼. 자동차 등록, 늦었어.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선박 등기입니다. 물론 20도 이상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록입니다. 임목, 등기. 임목은 등기하는데 무엇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임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목만 보고도 등기 등록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갈게요. 임목, 어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작은 어항, 나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준부동산 보이십니까? 예.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OX. 옵니다. 예.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옵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옵니다. 자꾸 X 하지 마. 옵니다.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요거는 X입니다.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임목하고 재단 딱 2개입니다. 뭐하고요? 임목하고 재단. 재단은 아까 무슨 재단 있었지? 공장재단, 광업재단하고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된 뭐야? 임목은 뭐가 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 시행령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모든 준부동산이 아니라 준부동산 중 누구랑? 임목하고 재단. 재단은 뭐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나오면 이거는 법이야, 경이야, 기야? 법이지. 왜요? 협의니까. 근데 얘도 어디에 속하니까?
광해에 속하니까. 문제 풀다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이 떴어요. 그럼 이거는 법경기 중에 뭐야? 법입니다. 왜 법이죠? 준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니까? 광해에 속하니까. 그 시험에 협의, 광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나와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으로 나와요. 이런 말이 뜨면 법경기 중에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고. 삼본 생소상? 경제적 개념이고. 공자위환?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연? 기술적입니다. 자산? 경제적입니다. 자본? 경제적입니다. 법경기는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내가 물었을 때 법경기 하여튼 대답 못하기만 해봐. 진짜 갑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었죠. 미안합니다. 예. 하여튼 법경기를 갖다가 스피드리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기술적 개념입니다. 공장재단, 좀 늦네요. 공장재단이 왜 법이죠? 준부동산이잖아. 준부동산 어디에 속하잖아? 광해에 속하잖아. 부동산 협의 광이 뜨면 무조건 법률적 개념이잖아. 상품, 경제적 개념입니다. 좀 늦었어요. 자산,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연, 기술적 개념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왜 법이죠? 협의 부동산이고 광의에도 속하잖아요. 협광의가 뜨면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자동차. 이게 왜 법이죠, 이게? 준부동산이잖아. 준부동산 어디에만 속하니까? 광의에만 속하니까 얘도 법률적 개념입니다. 임목. 이게 왜 법이죠? 준부동산이잖아요. 준부동산은 광의에만 속하잖아요. 그 얘는 어쨌든 법이 되는 겁니다. 환경. 기술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행히 법률적 개념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법률적 개념 리얼되네. 그 다음에 이응되네. 그 다음에 디귿하고 비읍 되잖아요. 그죠? 몇 개인데? 4개. 답은 몇 번이지만? 4번이지만. 얼마든지 문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경제적 개념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하나, 둘, 2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에서.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에 해당이 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나온다든지 광의에 해당이 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이 나온다든지 하면 법경기 중에 법이고요.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기 중에 경제적 개념이 되고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잠깐만요. 1번, 2번, 3번 가기 전에 4번, 5번을 먼저 풀고 싶은데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결합시켰대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고 법경기가 떴대요. 무슨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4번, 5번 둘 다 답이 아니죠. 왜냐면 제목이 뭐였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여러분들을 자로 그렇게 괴롭혔는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연은요? 기술적 개념이고 자산은요? 경제적 개념이고 자본은요? 이게 나와서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연본생소상 맞다 그지? 연본생소상. 연본생소상. 진짜 자산입니다. 오케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위환 맞다 그지? 맞긴 뭘가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이게 맞으면 이것도 이게 맞으면 이건 자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자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감쪽 같아 진짜.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숨 쉬지 말고 3번으로 갑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예요? 일단 협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이잖아요. 그 이거는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 맞다는 얘기지.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두 문제 다 법에 한번 몰빵해본 문제니까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번. 이런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시면 안 돼, 이제는. 이제 힘들어 하시면 안 돼. 그래도 열심히 저랑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요, 4번 문제를 반드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법령에 의해서 무슨 방법으로? 등기. 등록은 안 됩니다. 등록은 안 돼, 일단. 등록은 안 되고.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해석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하는?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력 자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재단인지 몰라보면 안 돼.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 공장에 속하는 세트 메뉴들을 전부 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업권 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한 그릇 나무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항공기. 덤프트럭은 뭐예요? 건설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총톤수 25톤의 기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우리 문제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다고? 20톤 나와야 되는데 25톤 나왔다고? 25톤 이상의 기선이나 범선이면 25톤 기선은 등기돼야 안 돼요? 돼요. 요거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건설기계 뭐하고요? 등록합니다. 항공기 뭐하고요? 등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등록이라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그루의 수목은요? 안 돼. 아예 안 돼, 얘는요. 등기고 등록이고 나발이고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돼야지 임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업권 뭐합니까? 등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재단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강업재단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되었을 때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는 정답은 몇 개? 2개.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5번하고 7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좀 살살 나갔다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고 오시면 좋아서 오늘은 미리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만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7번 체크 표시를 하시고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가기 전에 해설 좀 보고 올게요. 5번 해설. 5번 해설 보니까 제목 확인하십니다. 뭐요? 토지정착물입니다. 맞아요? 예. 자, 토지정착물은 종류가 2개예요. 무슨 정착물과?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토지와 분리양도 또는 별개 취급입니다. 별개 취급. 자, 토지와 분리양도하거나 별개로 취급이 안 되는 것들은 무슨 정착물이고? 종속적인 정착물이고, 토지와 분리양도하거나 별개 취급되는 것들은 무슨 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에요?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둘 다 토지정착물입니까? 예, 둘 다 토지정착물입니다. 근데 종속적인 정착물은 이런 것들이에요.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같은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독립정착물 4개 있어요. 몇 개? 4개. 첫 번째 뭐예요?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반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요. 세 번째는 명인반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여기 한 세트예요. 명인반법 갖추었을 때는 뭐라 그러고요? 수목 그러고요.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목이 뭐여야 돼요? 집단이어야 됩니다. 개개의 수목이라도 명인반법 갖추면 독립이 돼요. 근데 임목은요, 수목의 집단일 때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토지에?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입니다. 요 4개를 지금 주관식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은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첫 번째 건물이요. 두 번째 명인반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요. 세 번째는요. 명인반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요. 명인반법 갖추었을 때는 뭐라 부르고? 수목이라 부르고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 그래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은 뭐만 되고 뭐는 안 돼요? 명인방법만 되고 등기는 안 돼요. 근데 수목은 뭐도 되고 뭐도 돼요?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등기되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임목. 여기서 여러분들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안 되고 수목만 등기가 되는 건데요? 조용합니다. 미분리 과실은 준부동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분리 과실은 준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명인방법만 되고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목은 뭐가 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독립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건물이고 건물 제가 독립이라 그랬나요?
언제부터 건물인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X. 등기돼야 된다. X. 신축 중이어도 괜찮다. O입니다. 신축 중인 부동산도 괜찮아요. 꼭 완성되어서 사용 승인 받거나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세 가지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주벽, 기둥, 지붕. 요 세 개만 완성이 되면요. 이 민법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거. 유명한 판례. 주벽, 기둥, 지붕이 완성이 되면요. 그때부터 건물로 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없이도.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이도.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요. 내 건물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물 죽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이지가 뭐야? 모르지. 죽이지는 주벽, 기둥,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예 토지정착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아예 토지정착물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동산이라 그래요. 동산은요? 따라왔습니다. 가수차. 가수차가 뭐예요? 가식 중인 수목,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요 세 가지는요. 토지정착물 중 종속이에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얘는 아예 뭐예요? 동산이에요. 다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은요. 토지정착물 중 무슨 정착물이에요?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대답 와서 이렇게 하세요. 토지정착물 중 종속, 토지정착물 중 독립, 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개씩 소개해 드릴게요. 담장, 토지정착물 중 종속,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토지정착물 중 종속, 다년생 식물, 토지정착물 중 종속, 국어, 토지정착물 중 종속, 건물, 토지정착물 중 독립, 임차인 정착물. 동산이에요. 임차인 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얘는 동산이에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시. 토지정착물 중 독립, 경작수확물. 동산이에요. 경작수확물은 동산이에요. 경작수확물은 동산입니다. 등기된 임목. 토지정착물 중 독립, 가식 중인 수목. 이제 정신 차려.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동산입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토지정착물 중 독립입니다. 근데 좀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잘 들어봐요. 요감 읽어볼래요? 예, 경작에 꽂히면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들. 경작은 토지정착물 중 종속에도 있고 토지정착물 중 독립에도 있고 아예 동산에도 있습니다. 잘 들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 토지정착물 중 종속이야.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정착물 중 독립이야. 경작 수확물, 수확된 거, 수확된 거는 동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딸 때 절대로 그거 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타인 토지 뜨고 농작물 뜨면 경작이 있고 나발이고 타인 토지 농작물은 토지정착물 중 독립이고. 오케이? 경작 수확물, 가수차라 그랬잖아. 경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확물은 뭐고? 동산이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요, 토지정착물 중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확실히 공부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은 뭐죠? 토지정착물 중 종속. 건물 주기지, 그다음에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뭐죠? 토지정착물 중 독립,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이런 가식적인 수목 이런 놈들은요 토지정착물 자체가 아닌 그냥 동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불안한데 자 갑니다. 16번. 5번. 일단 뭐를 찾으래요? 토지의 정착물을 찾으래요. 물론 토지정착물 중 뭐를 찾으라고 했는데 독립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토지정착물 중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럼 일단 토지정착물이 아닌 건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누가 답이 안 돼요? 가수차요. 가수차는 답이 안 돼요. 여기서 가수차를 먼저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차 여기 보니까 가식 중인 수목 있습니까? 얘는 아예 답이 아니지. 왜요?
동산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없네. 씨.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작 수확물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아무튼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은 아예 뭐다? 동산입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토지 정착물 중 종소, 토지 정착물 중 독립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답이네. 요거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답 아니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답 아니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답이네. 명인방법 수목.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답이네. 명인방법 구부한 무빌리 가실. 토지 정착물 중 독립. 타인 토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우리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찾아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풀면요. 앞으로 토지 정착물 중 종소,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동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가식 중인 수목도 골라버려. 얘도 막 독립이래 막. 걔 독립 아닌데 걔는 동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 정착물 중 종소,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아예 토지 정착물조차 아닌 동산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경작 들어가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토지 정착물 중 종소.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경작 수확물. 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7번입니다. 7번 찾으셨어요? 네. 감정평가사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9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일단은 일로 한번 놔보세요. 제가 밑줄로 한번 가볼게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그 다음에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요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들은 토지 정착물 중 종속이고,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는 것들은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떴을 때 그 준부동산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지 등록할 수 있는 건지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부터 한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물으면 등기와 등록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 등기. 광업재단,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등기. 항공기, 예? 등록. 수목의 집단 임목, 등기. 어업권, 자건어항, 나머지 출발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 신축 중에도 괜찮아요. 주기지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OX, X. 사용 승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도 주기지 완성이 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개개의 수목이랍니다. 원래 개개의 수목은 뭐는 안 되지만, 등기는 안 되지만 뭐는 또 괜찮아요. 명인방법은 괜찮아요. 맞아요? 명인방법을 갖춘 개개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됩니다. 이게 등기는 못하지만 개개의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출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수목의 집단인 것을 요하는 것은 뭐 할 때? 등기할 때, 임목할 때만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명인방법은 괜찮아요? 세 번째, 토지에 정착된 담장. 담장은 뭐죠? 토지 정착물 중 종소. 그럼 얘는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 양도도 안 되는 거고. 4번,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어디다가? 등록원부에다가 압류 등록을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답은 몇 번? 4번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얘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독립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 양도되는 것들은 독립이고요.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들은 종속입니다. 별개로 취급이 되는 것은 독립이고요.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종속입니다. 이거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신축 중인 건물은요.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도 주벽,
기둥, 지분만 완성이 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계계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자동차 등기부 없으니까 얘는 등록 원부에다가 한다. 답은 4번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는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이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오늘은 요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선별하는 문제 소개해 드리면서 진도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건 아니고 틈만 나면 집에 가려고 하니까 틈만 조금만 뭐 좀 마치는 분위기면 뭐 가방 쌉니다. 뭐 가방 쌉니다. 틈만 나면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좀 쉬셨다가는요. 34회 가장 최근이죠. 35회는 더 최근이긴 한데 그 기출 문제로서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27회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34회에서 문제 10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번은 총론이에요. 2번하고 3번이 경제론이에요. 2번하고 3번이. 4번은 시장론입니다. 5번은 정책론이에요. 6번, 7번이 투자론이에요. 6번, 7번. 8번은 금융론입니다. 9번은 개발관리 마케팅, 개발론이에요. 10번은 감정평가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범위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문제 딱 풀고 나면 부동산학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도 끝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까 수업 들을 때도 아시겠지만 주변 상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기출의 재구성, 오늘은 1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34회 기출의 재구성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퀄리티는 고퀄리티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중도 잘 없습니다. 난이도는 다 좀 높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 어렵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요 문제들 좀 100점 맞을 때까지 열심히 반복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회용으로 여러분들이 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기 좋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재구성을 깔끔하게 할 테니까요. 요걸 100점 맞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요거 웬만하면 원본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문제를 풀고 싶으면 연습장 같은 데다가 1번의 정답 4번, 2번의 정답 3번에서 채점 한번 해보시고 또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본 유지된 상태에서 100점을 맞으시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70점, 75점 고득점으로 한 번에 가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문제 시작합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 토지 공급을 둘로 나눕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누거든요. 경제적 공급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기도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다 요까지만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물리적 공급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는 무슨 성 때문이에요? 부증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증성이 시험에 뜨면 무슨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끝나면 안 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큰일 납니다,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내가. 막 물리적 공급 안 된다 그러면 환장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맞아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막 그런다니까. 경제적 공급 된다 그러면 환장한다니까. 맞아 경제적 공급 된다 내 배웠어 내가 그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 부증성 때문.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 참고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예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고 경제적 공급은 토지를 막 만들어낸 건 아니고 용도를 전환한 거예요. 뭐를 전환한 거다? 용도를 전환한 거다. 고정된 양 안에서 용도가 전환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한테 뭘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토지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토지는 소모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돼. 토지는 임장활동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 토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된다라고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라고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토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나 소모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임장활동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토지는 외부 효과 지역 분석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데 된다고 하거나 되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이거 기억 좋다고 체크하신 분들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들. 기억 체크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체크하신 분들입니다. 맞아, 내가 경제적 공급 증가된다고 배웠어 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이 증가되는 건 누구 때문?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이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증가되는 거고요. 혹시 부증성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성 할 테니까 여러분들 DM 말 좀 완성해 주세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든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불가능도 맞는 말이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물리적 공급 불가능은 누구 때문이고 부증성 때문이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건 누구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혹시 이거 실수할 만한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내가 건져드린 거예요, 수령해서. 아시겠어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 토지는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거 맞습니까?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 니은 맞아 틀려? 맞고. 토지는 외부 효과. 자, 여러분들 외부 효과가 뜨거나 지역 분석이 떠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효과와 무슨 분석?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한 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부동성. 하나 더 얘기해봐 그러면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무슨 성 아니면 무슨 성?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고, 혹시 인접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봐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증성하고 부동성은 완전 다른 성이에요. 완전 다른 성이야. 그래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 해야 됩니다. 디귿 틀립니다. 리얼 체크 하신 분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나 진짜. 여러분들 토지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뭐나 소모나 재생산이나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적용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미음, 미음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최유효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최유효 이용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무슨 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되고 부증성도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공부하자. 자, 갑니다. 외부 효과하고 지역 분석 이놈은 무슨 성 아니면 무슨 성이고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고, 혹시 최유효 이용이 뜨면 무슨 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 아니면 부증성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까? 용도 전환을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대답하세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건데? 용도의 전환을 얘기하는 건데, 용도 전환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용도의 다양성. 이제 아구가 맞잖아요. 토지는 무슨 성 때문에 무슨 공급이 안 되고,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고, 무슨 성 때문에 무슨 공급은 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겁니다. 토지는 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합병 분할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가능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구 옳다. 니은 미음 옳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 틀렸는데? 기역, 디귿, 리을 틀렸다는 거 알죠? 기역, 디귿, 리을 틀렸는데 살짝 지웁니다. 살짝 지웁니다. 누구 틀렸다고요? 기역, 디귿, 리을 틀렸는데 기역을 맞는 답으로 고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역을 맞는 답으로 고쳐서. 틀린 지문이잖아. 맞는 답으로 시작.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기억은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증가되는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디귿 틀렸다면서?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한 개만. 디귿 시작.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리을 틀렸다며. 맞는 답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시작.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나 소모나 재생산은 영속성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었지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받은 그런 좋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재구성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예. 2번으로 갑니다. 2번. 2번은 좀 어렵습니다. 2번은 좀 어려운데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균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균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가 2번 문제니까요. 시간 1분 딱 재가지고요. 2번 문제를 갖다가 1분 안에 풀어내면요. 앞으로 균형 관련되는 문제는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문제 풀 때 그 균형 가격하고 균형 수량을 구할 때는요. 균형을 만드셔야 돼요.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QD하고 QS하고를 같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균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뭐와 뭐를 같게 만들어야 된다? QD하고 QS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이잖아요. 이걸 QD로 바꿔주셔야 돼요. QD로 바꿔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는? QD는 40 마이너스 P.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나 이런 거 못해. 옛날부터 이런 거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거 안 할 예정이야 하고 이제 홀연히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들 요거 3QS만 남길게요. 3QS만 남기면 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0 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는요? 3QS는 3분의 2QS는 죄송합니다. 3분의 2QS는 P 마이너스 20. 그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요. 시작. 3분의 2QS는 P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3분의 2QS는 P 마이너스 20이면 P 마이너스 20이 왼쪽으로 가고 3분의 2QS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돼. 또 돼. 이렇게. 아무튼 알았어 해. 예. 3분의 2QS는 뭐 P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남겨야 돼? QS만 남겨야 되잖아. 그지? QS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양변의 같은 수 2분의 3을 곱해줘야 돼. 뭐를요? 2분의 3. 2분의 3이 얼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쪽에 곱할 때는 몇 분의 몇을 곱하지만 2분의 3을 곱해서 QS만 남기지만 오른쪽에 곱할 때는요. 1.5를 곱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1.5 곱해보세요. 시작. 1.5P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거 이렇게 바꿨다가 3분의 2 QS는 P 마이너스 20으로 바꿨다가 뭐를 곱해서 1.5를 곱해서 QS는 얼마? 1.5P 마이너스 30. 두 번째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요거 한번 해봐. 뭐 3분의 2 QS는 어떻게? P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양변의 같은 수 또 1.5를 곱하면 되잖아. QS는 얼마? 1.5P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바꾸고 저거 저렇게 바꾸는 걸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과 무엇을 같게 만들면 돼요?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됩니다. 아까 QD 얼마였어요? 40 마이너스 P. 첫 번째 QS가 얼마였습니까? 1.5P 마이너스 30이었다가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해요? 40 마이너스 P는 어떻게 해요? 1.5P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넘어가면 1P가 되잖아. 몇 P? 2.5P. 넘어가면 플러스 30이 되잖아. 얼마? 70. 계산기 꺼내. 빨리 계산기 꺼내. 이런 거 쫄지 마. 계산기 꺼내서 70 나누기 2.5는 때리세요. 70 나누기 2.5는 계산기 28 떠야? 28 떠 안 떠? 뜨지. 28 뜨면 나는 이거 재활용했으면 좋겠어. 여기 28 적용해야 되잖아. 그냥 28 빼기 40 해도 괜찮아. 28 떠 있잖아 지금. 빼기 40 해봐. 40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뜨지. 마이너스만 읽으면 돼. 이것도 한번 가보자. 몇 P? 2.5P. 예. 55. 맞지? 계산기 꺼내. 55 나누기 2.5 때립니다.
55 나누기 2.5 때리니까 22 떠? 나는 계산기에 써있는 21을 갖다가 재활용했으면 좋겠어. 22 빼기 40 때려보라니까. 계산기에 마이너스 18이 뜨는데 마이너스 안 읽으면 되잖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28 하던 게 21로 갔지. 6이 뭐 되고? 하락되고. 맞아요? 양은 12였던 게 8이 됐지. 6이 뭐 됐다? 증가. 조심하셔야 될 건 가격은 6 뭐? 하락이 답이 돼야 됩니다. 가격은 6 하락입니다. 근데 양은 6이 뭐 됐다? 증가됐다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 3번이고. 이 문제 답은 3번인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요. 공급이 변했습니까? 수요가 변했습니까? 수요는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공급함수가 요랬다가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공급 증가로 봐야 될까요? 공급 감소로 봐야 될까요? 공급 증가로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 공급 증가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건 어떻게 알아? 하지 말고요. 공급이 증가돼야지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공급이 증가돼야지만 양이 증가될 수 있는. 우리는 결론을 보고 상황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뭐해야? 증가해야 흔해졌잖아.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증가했잖아. 양은 뭐 되죠? 증가됩니다.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요. 아직 균형 파트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가격이 뭐 되고 하락하고 양이 증가되려면 공급이 증가돼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되려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돼야 돼. 수요가 증가돼야지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된다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되려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가격도 하락하고 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되려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해야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감소되려고 그러면 공급이 감소돼야 됩니다. 공급이 감소돼야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결론 보니까 가격이 뭐 했고 하락했고 양이 증가되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공급이 증가돼야 된다. 혹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버리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공급은 감소된 것이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공급은 뭐 된 것이다? 증가된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 난이도 극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정도만 2번 문제만 1분 안에 풀어내도요. 남들은 의뢰이 틀리는 균형 이동 문제를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분들은 날려요.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고 혼자 하세요? 나는 이거 못하겠대. 어쩌라고 그러면. 못하겠다는데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싸가지 없대요. 결혼 선생. 자기는 이걸 못하게 써서 결혼 선생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결혼 선생이 하지 말랐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 선생 싸가지 없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인간성 형편없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못하겠다고 접근하면 안 되지. 연습해야지. 난이도 극산짜리 균형 문제였습니다. 이게 34회 때는 아마 시간적으로도 난이도적으로도 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귀찮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3분의 2 나오고 그걸 2분의 3 곱해서 양변에 같은 수에서 없애주고 이런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연습만 충분히 되시면 한번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내가 1보다 크면 하는데 1보다 크면 그러면 어떻게?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대답하세요.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어. 그러면 수요가 탄력. 가격이 더 많이 변하고 수요량은 적게 변했어. 비탄력.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불변하면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완전 탄력이라 그래.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면 비탄력.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불변하면 완전 비탄력.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완전 탄력. 하나 더 하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맞습니까? 얘도 1과 비교합니다.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1과 비교하는데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숫자 0을 줬어. 그럼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내가 다 썼다 내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써. 기울기는 뭐야? 그러면 수직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수직. 근데 제가 이 숫자를 줬어. 이 숫자를 뭐라고 읽어? 무한대라고 읽거든. 이건 뭐죠? 완전 탄력이라고 읽고요. 얘는 기울기가 뭐죠? 수평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의어 퍼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요? 완전 비탄력이고 기울기는요? 수직이고요. 무한대는요? 완전 탄력이고 기울기는 수평.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 싫은 3번 문제는요. 최근에 시험만 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옳은 걸 모두 고르러 갑시다. 1번. 가격이 변해도 이거 나옵니다. 이게 뭐가 변했는데 가격이 변했는데 누가요? 위에 있는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불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 틀립니다? 기억 틀립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4번 아니면 5번. 기억이 틀리는 순간.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데 한번 가볼까? 니은. 1보다 무슨 값? 작은 값.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건 뭐다? 비탄력. 어때? 맞고. 지금부터 같은 말 퍼레이드입니다. 0을 뭐라고 부르고? 완전 비탄력이라 부르고. 그때는 기울기가 무슨 선이다? 수직선이다. 다시. 완전 비탄력 숫자 0. 완전 비탄력 기울기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건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이번에 글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완전 탄력 숫자 무한대 완전 탄력 기울기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기울기는 수직선이지만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적이고 기울기 수평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미음은 틀렸을 텐데 밑에 있는 무슨 변화를 보다? 가격 변화를 보다 위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커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무슨 값? 큰 값 가지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어떨 때 비탄력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 탄력이란 말을 쓰는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이고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위에 있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뭐다? 비탄력.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성은 1보다 커지고 밑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성은 1보다 작아진다. 위에 게 많이 변하면 뭐? 탄력,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 위에 게 많이 변하면 1보다 커지고 밑에 게 많이 변하면 1보다 작아진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되셨어요? 4번 문제 갑니다. 일로 오세요. 지대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정답을 공개하고요.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샬은 무슨 지대설 주장했고요? 준지대설 주장했습니까? 준지대는요. 토지입니까? 토지 이외입니까? 그럼 사람이겠네. 기계나 기구들이겠네. 그럼 얘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지금부터 제가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대는 파레토예요, 마샬이에요? 파레토. 준지대는 마샬. 경제지대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토지. 준지대는 토지 이외. 토지 이외니까 누구? 인간, 사람, 기계, 기구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지대는 하우롱. 얼마 동안 생겨요? 영구적이에요. 근데 준지대는요? 일시적. 그럼 제가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경제지대와 준지대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토지, 경제지대, 토지 이외, 준지대, 일시적, 준지대, 영구적,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파레토, 경제지대. 정답은 1번. 정답은 준지대? 정답은 1번. 그럼 2번부터 5번까지는 틀렸을 텐데 왜 틀렸는지를 찾기 전에 잘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렇게 운송비란 말이 있어요. 운송비. 운송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송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교통비라고 하기도 해요. 얘가 시험에 떴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일단 따라서의 튀, 해, 배. 튀, 해, 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튀내는 뭐 어디에서 수송비를 강조했냐면 위치지대설에서.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 강조했습니다. 헤이그. 헤이그는요, 마찰 비용이론. 마찰 비용이론에서 수송비를 강조했습니다. 베버는요, 최소 비용이론. 최소 비용이론에서 수송비를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무슨 비용이론은? 마찰 비용이론은 마찰 비용을 다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예요. 뭐 플러스 뭐라고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해 주세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지대는 무엇에서?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글자 마찰 비용은 두 글자와 세 글자 합입니다. 마찰 비용은 뭐 플러스 뭔데? 지대 플러스 교통비인데 두 글자는요. 네 글자에서 세 글자를 빼야 됩니다.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다가 비옥도, 토지의 질적 차이, 뭐 토지의 생산성 이런 말이 있다면 누구의 무슨 지대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 소유 자체, 요구, 뭐 한계지 지대 발생 이런 말이 있다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운송비, 수송비가 뜨면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입지론 중에서 소매로 출발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잘 들어요.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레일리.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이고요. 넬슨이라는 사람은요. 소매 입지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소매 인력은 레일리, 소매 입지는 넬슨.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나 풀고 나면요. 지대론하고 입지 선정 이론의 주요 내용을 일단 인간한 것들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출발합니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가 뜨면? 운송비가 뜨면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떠야 된다고요? 비옥도, 수학 체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주어가 지대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합입니까? 차이입니까?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는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지만 누구는?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줘야 됩니다.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최대 수요 이론이 나왔는데 또 뭐가 떴어요? 운송비, 집적이익 하나 더 추가하면 노동비가 뜨는데 운송비가 뜨는 공업입지론은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교통비 다 나왔습니다. 세 사람 다. 첫 번째 운송비는 누구의? 튀넨의 위치지대설이고요. 두 번째 교통비는 누구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고요. 세 번째 운송비는 누구의?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튀헤베가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은 넬리가 아니고 누구의? 넬슨의 소매 인력 법칙이 아니라 소매 입지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매 인력 법칙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어느 장소 입지하면 좋은지 8가지 원칙 제시하신 분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임자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운송비,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요. 리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요. 레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운송비,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튀헤베고요. 3번은 헤이그는 교통비를 강조하긴 했는데 혹시 마찰 비용이라고 물었을 때는 지대 플러스 교통비지만 지대 그랬을 때는 마찰 비용 빼기 교통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매로 출발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은 레일리가 맞지만 소매 입지론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다? 넬슨이다.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를 제시하신 분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아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정책 파트입니다. 주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공, 개, 택, 초토입니다. 공개택 초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공개택 초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죠. 시작. 공환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토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시행되고 있다면 O,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청약, 종토세. 이거 뭐라고 수정이 돼야 되면 종합부동산세쯤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만 종토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를 품으면 안 돼?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품어야 됩니다. 선생님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면 어떡해? 재구성인데 요거는 제가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34회 때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왔었어요. 내한테 지랄하지 마요. 실제 시험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고 나왔다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답이야, 답 아니야? 답 맞다니까.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다니까. 기억 틀렸다니까. 답이라니까. 니은 갑니다.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개발부담금은 이거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좀 외워주세요. 개발부담금은 1990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실명제는 1995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노태우, 부동산 실명제는 김영삼입니다. 노태우가 먼저야, 김영삼이 먼저야? 누가 먼저지 몰라요? 노태우가 먼저예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제도가 실명제보다 빠른 거 맞습니다. 맞으면 답이야, 답 아니야? 아니에요, 답 아니야. 자, 바우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바우처가 소비자들한테 보조해주는 방식이에요. 바우처가 누구 보조? 소비자 보조. 소비자들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치? 주거지 선택을 어떻게 한다?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곤란하게 돼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를 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으면 답 아니에요. 자, 지문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정부가 임대료를 말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말 수도 있는데, 통제할 수도 있는데, 통제가 시험에 뜨면 규제입니다. 통제가 뜨면 뭐라고요? 규제. 자,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 공급이 증가되고요. 규제를 했을 때는 공급이 감소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규제 공급 감소. 좀 늦었어요. 보조 공급 증가. 빨랐는데 틀렸어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신속 정확하게 빨라야 되긴 하지만 정답으로 규제 공급 감소입니다. 보조 공급 증가입니다. 보조했을 때는 공급이 증가되고요. 규제했을 때는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미음을 먼저 풀겠습니다. 정부가 균형과 기회로 임대료를 마하면 규제하면 공급이 뭐합니까? 감소됩니다. 공급이 감소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는 건 흔해지는 거야, 귀해지는 거야? 흔해지는 거지. 그래서 장기에 공급이 증가되면서 올랐던 임대료를 낮춘다라고 해야 됩니다. 공급이 흔해지면서 임대료가 낮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 중에서 누가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근데 얘는 뭐를 답으로 골라야 됩니까?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기역, 리을, 미음. 특이하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4회 때는 특이하게 틀린 걸 찾아라는 문제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4회 때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보통은 시행되는 거 고르라 그러거든. 근데 34회 출제위원들은 뭐가 그렇게 사회에 불만인지 틀린 거를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근데 틀린 것을 모두 골라봐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고르셔야 되고요.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답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인데 너무 좋은 문제라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종토세는 빼야 됩니다.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개발부담금 1990년에 시행된 제도가 부동산 실명제 95년에 시행된 제도가 더 빠릅니다. 바우처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 맞고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를 하는 바우처는요.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합니다. 보조는 공급이 증가돼요. 장기에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되고요. 미음은 임대료 통제 규제입니다. 규제가 되면 공급이 감소되면서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고 해야지 공급이 증가되면서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규제하면 공급 감소, 보조하면 공급 증가가 바로 튀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 문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얘는 투자론입니다. 아래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산출값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원리금 상환액이 이게 뭔지 아세요?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내려고 하다가 쉽게 냈습니다. 마지막에 5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면서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2천만 원. 맞아요?
순영업 소득 얼마? 2억. 끝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2천만 원 분의 순영업 소득 2억이 됩니다. 2천만 원 분의 2억은 얼마죠? 10이지 8이 아닙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렵게 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도 고생도 하고 했으니까 요거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만 보면 맞출 수 있게끔 답을 5번으로 드렸고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25%라고 했는데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분분의 부채를 구합니다. 뭐 분의 뭐요? 지분분의 부채. 지분분의 부채입니다.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여기 내 지분이 얼마래요? 8억. 그럼 해석합시다. 전체 10억 중에서 내 지분이 얼마면? 8억이면 부채는 얼마란 얘기? 2억이란 얘기잖아요. 전체가 10억이니까. 그러면 8억 분의 2억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몇 프로? 25%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유효 총소득은 이게 10억을 총투자액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투자액을?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10억을 승수 얼마로? 4로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부동산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소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0억을 4로 나누니까 얼마요?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마음의 준비하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흐름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유효 총소득이 방금 얼마나 그랬어요?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인 걸 보니까 2억인 걸 보니까 영업경비로 5천이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얼마나 그랬으니까 2천이라 그랬으니까 세전현금 흐름 얼마요? 1억 8천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3번으로 갑니다. 지분환원율. 자, 지분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얘기합니다. 지분환원율이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입니다. 뭐라고요? 지분분의 세전. 아까 지분 얼마? 8억. 세전 얼마? 1억 8천입니다. 계산기 꺼내서 1억 8천 나누기 8억 때려주면요. 0.225, 22.5%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4번 순소득 승수입니다.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입니다. 뭐라고요? 순분의 총. 아까 순이 얼마였지? 2억. 아까 총투자 금액이 얼마였지? 10억.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는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2천분의 2억 해야 되기 때문에 8이 아니고 10 해야 됩니다. 정말 만약인데 6번 문제를 1분 안에 맞춰주시면요. 부동산 학계로는 75점도 넘습니다. 대신에 1분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75점. 장담합니다. 이건 그 6번 문제요.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80%의 수험생들은 풀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뭐래니 씨 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안 풀어. 근데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노력은 좀 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1분 30초 걸렸네. 다음에 좀 더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1분 10초 걸렸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랑 뭐래니 한 사람이랑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노력합니다. 점수 잘 나오는 사람들요. 그 딱지치기에서 짤짤이에서 그 점수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풀어내고 막 그래요. 아시겠어요? 답은 5번, 7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시중금리. 자,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위험률이 금리예요. 위험 할증률이 위험이고. 그래서 뭐가 커지거나 금리가 커지거나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에 해당되는 시중금리가 뭐하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예. 2번 변동계수,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변이계수 위험이라는 거 모르면 절단납니다. 이거 위험인데 위험 회피형 투자잖아. 위험 큰 거 좋아해? 위험 작은 거 좋아해? 이게 위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동계수는 작은 투자를 선호해야 됩니다. 3번 정해레버리지입니다. 따라서 지총적 깔아놓고요. 부등호가 왼쪽 방향일 때 정해레버리지입니다. 정해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 이거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무슨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레버리지 효과는? 정해레버리지 효과는 시작.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예. 4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기업. 그럼 이런 위험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5번 가기 전에 잘 보세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를 때려요. 그러면 가능총소득 나와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뭘 구한대요? 유효총소득 구한대요. 대답하세요. 유효총소득 구할 때 그 위에 있는 공실률하고 더 위에 있는 임대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거 맞는다고 고쳐서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난이도 높습니다. 갑니다. 1번 시중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2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측정하는 변이계수가 작은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3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총적 순서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4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에 심하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공실률과 임대료는 유효 총소득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맞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8번 시험만 치면 나오는 리츠입니다. 맨날 나옵니다. 맨날 아주 그냥 리츠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콕 집어서 무슨 관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얘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대답 좀 천천히 해주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떻게 자산 운용이 되죠? 직접 해요. 만다고요? 직접.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6글자 누구한테?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뭘 위탁하지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누가 자산 운용을 해요? 직접 해요 지가. 오케이? 57에 35 갑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57에 5 빵빵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 게 자기관리 리치 맞습니까? 그럼 자기관리 리치는 설립자 본금은 얼마고? 5억이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70억입니다. 자, 제가 배당 물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당 물었을 때는 50, 90, 90이에요. 얼마요? 50, 90, 90. 그럼 자기관리 리치는 배당을 얼마 해야 됩니까? 50입니다. 근데 혹시 주식 공모라는 말을 쓸게요. 주식 공모를 물었을 때는요. 30, 30X입니다. 뭐라고요? 30, 30X. 요게 자기관리 리치니까 일반인들에게 주식 공모를 갖다가 30씩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X입니다. 뭐라고요? 50, 50X. 근데 요게 자기관리 리치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몇 프로로 제한이 된다? 50%로 제한이 됩니다. 52개에 30 하나 있거든요. 갑니다. 배당은 얼마? 50, 90, 90. 자기관리 리치 배당 얼마 해야 됩니까? 50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주식 공모 얼마? 30, 30X. 주식 공모 30 해야 됩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얼마? 50, 50X.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입니다. 8번 문제 맞추신 분들 감축드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구석탱이 문제까지 아마 정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가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아무나 됩니까? 안 됩니까? 공인중개사 몇 년? 5년. 감정평가사 5년. 부동산 관련 석사 기상 소지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러 갑시다.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1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 50의 X 맞냐고. 50 맞아요? 1번 정답. 최저자 본금입니다. 최저자 본금은 50억 아니고 70억. 70억. 설립자 본금은 3억 아니고 5억. 회사는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6글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가 직접 자산 운용합니다. 5번 틀립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년 이상? 5년, 3년 안 됩니다, 여러분들.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맞추신 분들은 감축들이 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은 제 생각에는 맞출 것 같아. 왜냐하면 few minutes ago 9번 틀리는 사람 진짜 참 그래요. 좀 거시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소비자 인식 속에 내 제품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노력. 소비자 인식 속에 내 제품을 각인시키는 노력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입니까? 시장 차별화 포지셔닝입니까? 시장 차별화 포지셔닝입니다.
위치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은요, 차별화 전략입니다. 세분화는요, 수요자 갖고 시장을 나누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1번 틀립니다. 2번,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맞네요? 타겟 맞네요? 포지셔닝 맞네요? 맞아요. 뭐가 틀렸는데요?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화하지 않고 그냥 포지셔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가 중요합니다. 세그멘테이션 A, 타겟 A, 포지셔닝 O. 맞다고 틀렸다고? 맞다고.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3번. 포피는 프로덕트. 맞아요. 프라이드는 뭐죠?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게 C로 바꿔야 됩니다. C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격이라고 해야 됩니다. 프라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3번 체크한 사람은요.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고 총명했는데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어딘가, 여기는 어딘가, 누구인가, 그런 자아 발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부 전혀 안 하신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4번.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시가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 가격 정책, 적은 가격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가는 경쟁업체랑 똑같은 가격을 받는 정책을 말합니다. 5번. 아이다는 어텐션 어때요? 맞아요? 인터레스트는요? 디자이어는요? 액션은요? 그럼 맞지? 틀렸습니다. 얘는요, 공급자가 아니에요. 수요자고요. 얘는요, 시장 점유가 아니에요. 아이고, 고객 점유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었는데, 아이다 다 주고 뒤통수 때린 놈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요, 5번 맞다라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뭐만 보고, 아이다 순서만 보고, 맞네, 어텐션. 배운 적 있어? 나 인터레스트 이거. 내가 외운 적 있어? 디자이어 이거. 요 행동 액션 맞네? 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어요. 이건 맞는데, 이 아이다는 누구 중심에? 수요자 중심의 무슨 마케팅이지? 고객점의 마케팅이지 공급자 중심의 시장점의 마케팅이 아닙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점의 마케팅에는요, STP와 포피믹스가 떠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제 생각에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로 오세요. 원가법으로 선정한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죠.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따라하세요. 제조다로 원가 빼나 곱빼 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서너 개 있는 거 아닙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제조다로 원가에서 빼나 곱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제조다로 원가에서 뭐 빼고? 잔존 가치 빼고 뭘로 나누고? 내용 요소로 나누고 뭘 곱하고? 경과연수를 곱하고 또다시 뭐를 빼주면? 제조다로 원가를 빼주면 우리는 적산가액 구할 수 있다. 그지? 근데 보세요. 제곱미터당 얼마? 120. 근데 몇 제곱미터? 250 제곱미터. 근데 그때 지수는 얼마? 100. 기준 시점 지수는 얼마? 150. 뭐 하는 얘기야?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0만 원 곱하기 250 곱하기 1.5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럼 계산기 얼마 뜨냐면 4억 5천만 원 뜹니다. 얼마가 뜬다고요? 4억 5천만 원 뜬다고. 빼기 몇 퍼? 10퍼. 빼기 10퍼? 나누기 몇 년? 50년. 자, 곱하기 잠깐 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몇 년도 받았어요? 15년. 그 얘 생일은 2015년생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2023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경과? 8년 경과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8. 다시 빼기 얼마? 4억 5천만 원 하고 는 때려주면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 상당히 유력한 문제, 정액법 적산가액 권한 문제니까 제조다로 원가에서 빼나 곱빼 해주시면 계산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뜹니까? 3억 8,520만 원이 뜹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조다로 원가 빼나 곱빼, 제조다로 원가 빼나 곱빼. 이번 시험에 상당히 유명한 문제고요. 아마 제곱미터당 얼마를 주면 반드시 옆면적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는 150이기 때문에 1.5를 곱해서 제조다로 원가 메모해 놓고 빼, 나, 곱빼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이걸 재구성할 때는 어떻게 재구성했냐면 문제는 똑같이 나왔는데 당시 34회 때는요, 잔존 가치 없음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잔존 가치가 없어서 이거 안 뺐었던 건데 제가 잔존 가치 10%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던, 원본을 유지한 채 재구성을 해봤던 좋은 문제입니다. 오늘 10문제 집에 가셔서 만점 맞을 때까지 한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문제 선별한 거 프린트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3회 재구성, 33회 기출의 재구성 예상 문제 2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 작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